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앙투리 마리라고 에코노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가깝게 만드는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것을 꿈꿔왔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꿈은 이제 먼 기억에 불과하게 됐다. 플랫폼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단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등등 소셜미디어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에세이의 대중적인 성공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그 알고리즘이 온라인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을 증폭시킨다고 비난들을 합니다. 일부는 온라인 토론에서 누구나 트롤이 될 수 있다. 즉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토론자로 변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사회적 맥락과 심리학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대규모 문화관 연구에서 첫 번째 발견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덜 민주적인 국가, 여기에서는 튀르키예하고 브라질을 예를 들었는데 한국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소셜미디어의 온라인 적대감, 모욕, 위협, 괴롭힘 등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더 억압적인 사회 환경과 정치체계가 만들어낸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나 뭐 이런 수준은 좀 내려가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그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거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은 지위주도 위험 감수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격의 특성은 지배에 대한 지향, 예를 들어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성향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이거 같아요. 그러면은 지배력이 정치 갈등 심리의 핵심 요소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가짜뉴스의 더 많은 공유, 특히 오프라인 정치 갈등에 더 많은 끌림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태주도 위험 감수 수준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 연구를 카피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대부분 인정하는 상태, 주도 위험의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대면 토론에서 공격적이거나 독성이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인이라 풀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온라인 정치적 적대감은 주로 개인의 열망을 억압하는 특정 인격과 사회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여러 번 읽어보고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저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잡혀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AI가 번역한 거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우리 대 그들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좌절감이다. 만약 우리가 더 조화로운 인터넷 그리고 시민사회를 가져오려면 우리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우리의 정치제도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간 결론 정도를 냈는데 조금 그 표현력이 조금 더 제가 논리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 충분정권 논리로 얘기하면은 부의 불평등 해결 하고 민주적 정치 제도를
그렇다면은 조화로운 인터넷과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불평등과 그 다음에 이 경제 관련된 그 좌절감으로 인한 그 공격성, 이런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또 거꾸로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으로 얘기하면은 거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은 충분 조건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를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조화로운 인터넷과 시민사회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민주적 정치 제도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그 좌절감에 의한 공격성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주변 적대감을 과장하는 프리즘, 인과적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을 조장하는 데 인과적 역할이 있다. 원인 결과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소셜 인터넷상으로는 종종 공손함이 부족한 것은 익명의 비인격화된 낯선 사람들과의 교환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막말하고 하는, 특히 우리나라 댓글 부대 연놈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온건하고 덜 독단적인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독단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꼴들을 보면은 자꾸 꺼리게 되죠. 정치면은 안 보고 안 보게 됩니다. 저도 잘 안 보니까. 반대 의견에 노출되어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동질적인 정치적 세계관의 사일로로 격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은 뉘앙스가 재치가 다소 부족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결국 지들끼리 뭐 같은 끼리끼리 이런 사일로로 다들 격리가 된다. 인터넷에서도. 그래서 우리 정치적 적들이 만들어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나 헤드라인, 자신의 인그룹을 공격하는 포토리얼, 이거 찾아볼 걸 그랬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가까워지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이 말하자면은 나눠진 집단에 의해서 거기에서 각 측의 빨치산들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치산이라는 게 이제 파르티전의 우리나라 말이죠. 발음이 안 되니까 파르티잔 하니까 빨치산으로 변한 거죠. 우리나라. AI가 요거까지도 요거를 또 잘 번역을 했네요. 음, 아주 행동대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순진한 낙관주의와 집단공황의 대칭적 함정을 피하자는 게 이제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시 배포한 내용과 반대 방향으로 기존 정치적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당에서 그런데 이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결론은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들의 정치적 의견을 눈에 띄게 양극화시킨다는 것을 관찰하지는 못했다.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소셜 미디어가 양극화를 그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다. 거기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위협을 지적하는 내러티브, 뭐, 돼 있는데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 내러티브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 아이디어와 대화의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사회에 대한 위협을 지적하던 내러티브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순진한 낙관주의의 집단공황의 대칭적 함정을 피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정치적 적대감과 양극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네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영어를 그냥 AI가 번역한 수준은 아주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어를 읽을 수준은 안 돼가지고 그건 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중국의 전략 변화,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층곤 박사의 이 유튜브죠.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가정명의로 7억 달러 7억 달러를 미의회가 은닉재산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약 1조 원을 미국에 숨겨둔 중국몽, 미국을 인다는 시련의 총지휘자 시진핑. 이렇게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어떻게 중국의 지도자가. 그래서 중국 A한테 물으면은 What is Chinese Dream이라고 물으면은 중국몽이 뭐예요? 그러면은 돈 벌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라고 중국 AI가 그렇게 답변을 한답니다. 장관 3주석 연임을 했을 때 미 매체들은 땡큐 미국의 도움 반응이요. 그렇게 해서 뭐 설명한 게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시진핑의 임기 연장은 미국에겐 이익이다라고 2022년에 보도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월간지 애틀랜틱 몬슬리도 시진핑 치하 10년의 중국 외교 경제 국내 정책 실패를 짚으면서 시진핑은 역사의 팍스 아메리카를 뒤엎은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보존한 인물로 기억될 것. 결국은 그게 중국 쪽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2023년이라고 10년 전에 옌센통 칭화대 교수가 두 나라가 초강대국이 각각 양극 구도로 된다는데 아는 사람들은 지금 미중 경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완전히 양극이라기보다도 중국이 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5일 과도한 부동산 투자 위주의 경제 정책과 이에 따른 막대한 빚의 누적, 투자에 비해 계속 낮아지는 GDP 성장률은 이미 비효율성이 드러났는데도 시진핑은 이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시진핑이 3년이면 비극적인 실수다라고 진단했다고 2022년도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의 GDP가 작년인가 5.5% 성장했다는데 그거 페이크다. 사실은 마이너스 5% 정도 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중국 대학생 졸업식에 이게 시체놀이 이런 게 지금 유행했던 뉴스도 나왔었고 그거를 소개하고 있고 중국이 현재 외교 정책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각 지도자가 주장했던 어떤 정책에 얘기를 했는데 못했던 때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이고
등소평 씨가 했을 때는 개혁개방 선불원, 흑묘, 백묘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장점이는 서부대개발, 그 다음에 후진따오 때는 조화사회 이런 걸 했는데 시진핑은 이제 중국몽을 들고 왔는데 이 중국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아재 개그라고 한 걸로 고급 유머라고 그러죠. 제가 하는 거는 아재 개그 수준이고, 그런 거는 좀 고급 유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스트 디케이드라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뭐 미국의 어떤 그 피봇이라는 게 참 그 저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저는 무슨 그 있는데 대충 뭐 여러 군데서 쓰기 때문에 장관 아시아의 정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예 그 하고 미국이 정책을 잘못해서 10년 동안 좀 잃어버렸다. 이 책은 중국이 부상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저지른 세 가지 외교적 대실수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아시아에서 잘 행동하는 것은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 상쾌한 책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려는 혹은 형성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동의하든 아니든 이 책에서 제시된 관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견해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라고 이분인데 이분이 뭐 여기 보면은 미국의 그 CFR 이게 회원이면서 어, 굉장히 이 무게 있는 이 위원회죠. 어, 이 로버트 D 브렉 윌이라고 돼 있네요. 나이가 꽤 연만하신 분인데 어, 이 어떤 미국의 정책 변화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종석, 신범철, 임성공, 최상명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법사위 고발 조치 예고, 제목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 견해는 야당 주도 국회 청문회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 하는 일색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홍수로도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독일들은 그 사망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매우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건수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여당 죽이기 이거에 그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군대의 명령 그 체계에서 상관이 책임지고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스팸 스트레스 올해만 1억 6천만 8만 건. 요게 지금 1억 6,862만 건이 그 5월달 말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꽤 많은 모양이에요. 경찰 스팸 문자 급증 규명 나서 카톡 오픈 채팅 방송 개인정보 해킹, DB화하고 판매한 일당 등 수사 작년 스팸 3억 건 1년 새 700 급증. 전화번호는 있는데 인터넷으로 뭘 하는 건데 저도 계속 스팸 신고를 제가 해요. 아니 신고가 아니고 그 눌러요. 눌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여자 같은데 오빠 나 지금 한국 가니까 좀 어떻게 좀 해줘 뭐 있다 있고 그리고 뭐 또 주식 그 리딩방 같은 거 아주 짜증납니다. 자관 이런 거 해가지고 일당 수사를 해가지고 좀 뭐 좀 어떻게 잡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거를 얘기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국민의힘 박충원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 뭐 이런 거를 인용해서 이 두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기자 이름부터 먼저 쓰는 거를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자 이름까지 그 얼굴까지 나온 게 있으면 이제 얼굴도 좀 복사해서 갖다 붙이려고 그럽니다. 이쁘면 더 좋고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구나. 책임감 있게 네가 글을 썼느냐. 인터넷 뉴스로 이거를 무슨 자기네 그 소속 언론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푸틴 방북 우려 일로 국장회담 모스크바. 아, 저기 푸틴이 그 북한에 간 거에 대해서 이 일본에서 그 어디 있는 거냐? 외무성의 나카고미 마사이 유럽 국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러시아 외무성 보로비요바를 찾아가서 아시아 제3국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외무장관이 아니고 일러 쌍방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에 북한 방문을 근거로 나카고미 씨는 러북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나 염려를 전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유럽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안전보장 구조를 만드는 푸틴 정권의 생각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카고미 씨는 러시아 측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즉시 정지 재차 요구했고 북방 4개 섬의 원도민 등에 대한 성묘 등의 조기 재개도 좀 그 이유로 해서 좀 찾아가서 좀 자기네 의견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려를 그렇게 그 미사일을 쏘면은 일본으로도 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얘기했으면은 푸틴이 중국을 이제 중국한테 좀 모욕을 많이 당했죠. 모욕이라기보다도 그 여러 가지 지원이 간 것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무기는 없고 석유 싸게 팔어. 그다음에 시베리아 가스 팔라 그래도 더 싸게 내리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진핑이 형이 됐고 푸틴이 동생이 된 꼴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고 보자 시진핑 뭐 이렇게 해서 또 이 사람들도 언론에 안 보일 때는 욕을 한다니까 뭐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북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로 뭐 동맹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얘기한 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안전보장 구도다.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한다는데 자기네들이 동참한다. 거기에 한국도 껴라. 음, 아주 핵심적으로 그냥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통해가지고 남한까지 그냥 파이프라인에서 우리 가스 좀 팔아줘. 아니 사줘. 아마 우리는 그 살라 그러면 미국한테 딱 눈치 보고서 우리 사겠어. 당신네들 것도 많이 살게. 우리도 좀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그 다각화 해놔야 되잖아. 미국은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좋지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절반이나 남아 생산 라인 세웠다. 재고 쌓인 전기차. 강주용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 재고 쌓이고 있다는 거, 요것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성비 모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이런 차로 조금 더 하고 있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루 통신 파괴라고 네이버 TV에서 하는 건데, 환경 보존을 앞세운 신식민주의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잘 짓는 그런 또 방송이에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 상관관계로 풀어가는 게 너무 좀 어지럽기는 한데, 뭔 얘기 하는지는 저도 개인적인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 국제외교 전문적인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그래서 푸틴의 이동 경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까지 간 거를 보면은 자관 북한, 베트남 다 공산 국가이니까 연결을 해서 중국을 좀 포위 좀 하자고 우리가 윤 대통령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를 갖고 남한 쪽에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 같아요. ESG에 반대하는 미국 군산 복합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금융 세력은 ES, 그 로스차일드인데 저도 로스차일드 계통이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위스 로스차일드가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영미 로스차일드가 있고 영미가 있고 스위스가 있다. 그런데 지들끼리 이해관계가 좀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석유 패권 대 대체 에너지 환경주의 패권 이거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HO도 이제 뭐 석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잠깐 이런 패권의 역량 속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일본이 그 WTO 그 국제조약 그 반대 시위 때문에 1년 연기 결정이 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터진 게 도요다 그 무슨 인증시험 뭐 부정 이거로 바로 터트려 가지고 일본이 좀 애를 먹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시 재선임을 했죠. 그래서 이쪽 설명으로는 일본이 상당히 그 글로벌 어떤 세력한테 지금 저항하려고 노력을 꽤 하는 중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7 국가 정치인들 모두 기업의 후원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후원자를 위해 뛸 뿐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한 놈 새끼도 없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흐름만 본다. 캐시 플로우. 요게 이제 자기네들이 보는 근데 이게 컨셉이 저하고 이상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캐시 플로우, 저도 흐름, 어떤 그 물질적인 흐름, 이런 거를 중심으로만 보니까 카이스트에서는 그 팬데믹 조약 이행을 해야 되고 국가 제도적 장치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카이스트의 무슨 교수 나부레기 새끼는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 역할 뿐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CDC 국장 미국은 대유행 또 일어날 수 있고 이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최고 사망률 50%까지 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일본에 지금 뭐가 좀 그 병들이 그 도쿄에서 뭐 발생했다는 게 있다는데 뭐 다들 시시하는 것 같고 일본 여행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모르죠 가짜뉴스도 그린워싱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들은 결국 환경을 내세워서 명분으로 해서 사실 돈을 벌려는 놈들 그런 세력일 뿐이다라고 그냥 간단히 이 한마디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의 환경 단체들 아무거나 그린을 갖다 붙이고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대표적인 그린워싱이고 소각장 건설에 이권관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고 환경 마피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경복 인천시장 그리고 기후 동행 카드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감추는 그린워싱이다. 소각장 엎친 데 발전소 엎친 데 덮친 격인 속 들어가는 청라 주민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하고 제목에 관련된 뉴스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사우디가 달러 거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2024년 6월 18일자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엠브리지 프로젝트에 참가 발표하면서 그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참가해
해서 지금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런 디지털 화폐은행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고, 서클이라는 회사가 골드만삭스가 돈을 좀 대가지고 연방정부 승인을 봐서 자기네들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 국제결제은행부터 그 시티하고 골드만삭스까지 도매 CBDC 실험이 또 박차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신민주의의 그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 갑자기 왜 MBK 파트너스를 또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에 10월 26일에 마윈이 실종이 됐는데 그 뒤로 테무 판도도가 알리바바 시총 넘어 중국 전자상거래 1위로 올라섰는데 이 판도도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은 황정 크린 황이 2015년 4월 창업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미국 시장 테무를 내놨고 1년 만에 전 세계 47개국 확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자 내세운 MBK 김병주 회장 10조 원 펀드 조성할까? 조선일보 2003년 4월 2일자 보도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시장은 중국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중국 내수 시장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미로 해석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2010년부터 중국의 가계 소비가 점차 증가한 반면 그 비중이 수출 기여도는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또 내수 시장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러면은 그 중산층들이 좀 돈을 쓸 테니까 그런 내수 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성장성도 높아질 거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미국에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최대 렌터카 업체 천저우주처와 뷰티 스파 브랜드 시안니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라고 저도 좀 들어봤고 홈플러스인가요? 그것도 인수했다가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1963년생이면 참 아직 젊네. 경상남도 진해에 태어나서 10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포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을 전공해서도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장은 하버드네요. 하버드. 그리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넷째 사이다. 뭔가 뒷배경이 있구나.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 작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37세에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입사했는데 칼라일 그룹의 아시아 회장을 맡았다. 언제 맡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미은행 인수해서 7천억 차익을 내서 업계에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05년에 칼라일 그룹에서 독립해가지고 영문명 마이클 병주킴에서 이름을 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설립했다. KKR, TPG,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그룹은 세계 4대 사모펀드 PEF이다라.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해서 제가 인용했는데 사진은 인터넷상에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보통 이렇게 그 팔짱 끼고 사진 이렇게 찍는 거는 또 이렇게 밑에서 찍는 식으로 하죠.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까 지휘주도 뭐 이런 그 인터넷 뭐 대립 그런 공격성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이런 거를 지키는 걸 선호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휘 주도형 그런
권력 주도형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그건 그냥 기자가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찍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뒤에 있는 게 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서울이냐 어디냐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번화가를 제가 알 수가 있나.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